메탈과 관련된 혹은 뭐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원자재 소재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근데 2022년부터 가파른 속도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속도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이제 고성장해야 되는 이런 신흥개도국들의 성장세가 선진국보다도 못해요.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감안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 그게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모신 분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 실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돈 받고 네. 그 광고 모델 받으면서 다이어트 하셔가지고 네. 상당히 부러웠는데 네. 예, 돈 받으신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이제 네. 그 바뀌신 모습이 부럽네요. 저도 대표님 뵐 때마다 정말 이병헌인가 구분이 안 될 만큼 너무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서 저도 부럽습니다. 네. 하여튼 훈훈하게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네. 덥기까지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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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월 13일 날 네. 2022년 그 세계 경제 전망을 IMF에서 발표를 했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네. 내년도를 예측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주요 지표들 어떻게 주요 나왔는지.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어쨌든 IMF는 경제전망 정식 보고서를 1년에 2번 발행하는 거죠. 4월과 10월. 중간에 한 번 더 발표하는데 1월과 7월. 그래서 총 4번인데 1월, 7월은 이제 업데이트 버전이니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지금 보고서 표지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의미심장한 부제가 있죠. 21년 4월에 발표했던 경제전망 보고서의 부제가 회복은 회복인데 다이버전트하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백신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백신 확보 여부에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완전 따로따로 회복되는 거. 그런 거 옆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명확하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회복은 회복인데 그 팬데믹과 함께하는 회복이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강조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게 이제 여전히 코로나19 혹은 뭐 백신 요 얘기가 좀 중요한 변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급망 병목 현상 요걸 또 강조했고요. 이게 중요한 이슈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얘기하는 것이 가격 인플레이션 압력 이런 것들 좀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보여드리면 2020년이 마이너스 3.1%.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1%라는 의미가 대표님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숫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997, 8년 IMF 외환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플러스였고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0.073이니까 그렇죠. 엄청 충격이고 사실은 뭐 셧다운이라는 말 용어가 회자될 정도로 모든 게 스톱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3.1% 경험했고 21년 전망치가 원래 정전까지만 해도 6.0으로 봤었는데 5.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델타 변이 그 밖에 이제 가격 압력 그리고 공급망 대란 이런 게 생각했던 것보다 안 잡히고 장기화된다라는 것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22년 전망이 이제 4.9%로 전망했습니다. 오히려 종전보다 높게 전망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것은 이제 항상 전년도가 하향 조정되면 다음 연도는 상향 조정되는 산수적인 흐름, 이제 기저효과가 반영된 산수적인 흐름, 이렇게 어쨌든 이제 21년은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제외하고 놓고 생각해 본다면 뚜렷한 회복세가 계속 진전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쨌든 뭐 그 지금 피크아웃 논란이 각국별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장치도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다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계 경제치도 같이 내려온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각국 뭐 주요국 미국하고 중국을 한번 좀 봐야 되겠지만 네. 경제 전망치가 사실 올 여름인가요? 봄보다도 쫙 낮춰졌잖아요. 그때 뭐 네. 6.5%인가 미국 네, 같은 네. 경우 그 네,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5%대로 떨어졌는데 네.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가 제가 한번 그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긴 주요한 그 수정과 내용들을 숫자로 제시해 드린 겁니다. 이제 숫자만 보시면 사실 재미는 없지만 의미를 좀 말씀드려 보면 보시면 21년을 미국을 6.0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움푹 패었다가 이제 회복되는 이제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근데 22년 전망치가 좀 두드러지는 미국의 모습인데요. 네. 종전에 22년까지 미국 경제가 2.5나 3.5 이렇게 회복될 걸로 보고 있는데 21년 10월 최근에 전망했던 그 보고서에 따르면 5.2%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한 속도로 반등하고 있다라는 그런 진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로존도 마찬가지,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중국은 그밖에 상향 조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 가지 우리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향 조정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 21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네. 같은 경우는 8%대 네, 했다가 5.6%로 내년 이제 낮추는 거잖아요. 성장치를. 그렇죠. 근데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21년 숫자는 항상 그 기존 전년도와 같이 보셔야 될 텐데 전년도가 이렇게 마이너스 3.1로 세계 각국이 다 마이너스를 거의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히 21년은 중방만 쳐도 큰 플러스처럼 보이는 그렇지. 것뿐이죠. 그걸 좀 감안하시고 이 성장률의 숫자를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해 많이 업데이트가 된,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아진 상태에서 네. 올해보다 내년에 5% 4% 성장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네. 그 사실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과 함께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이유가 네. 이 수치가 낮아 보이니까 네. 이 뭐라 그러죠? 착시 현상에 의해서 뭔가 줄어드네 이런 느낌을 받는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년 요맘때도 그런 경제 전망 책 들고 와서 말씀드렸었던 그것도 그렇거든요. 항상 21년의 모든 숫자는 기저효과를 계속 감안하면서 말씀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도 전년보다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심지어 물가 상승률조차 전년 동월 가격 대비 얼마나 반등했는지를 보여줘요. 모든 숫자가 심지어 기업의 매출액마저도 매출액 증감률이라는 그런 지표들이 다 기저효과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평년보다 훨씬 못한 해를 지나서 평년보다 여전히 못하지만 증가율로 보면 되게 높은 모습. 그러니까 그런 숫자를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나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나간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세계 경제가 불균형하게 회복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성장해야 되는 이런 신흥개도국들의 성장세가 선진국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근데 저희가 네. 좀 특이 사항이 네. 아까 그 한번 보시죠. 인도. 네, 인도 같은 경우가 2018년, 2019년도 뭐 6.5, 4.0 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올해 9.5, 내년 8.5로 예상하는데 네, 네. 중국보다도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거겠죠. 중국에서의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네. 인도로 옮겨가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인도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그게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착륙해 나가는 모습이 마치 14%포인트에서 지금은 이제 한 5.8, 5.5 이런 수준으로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근데 인도는 상승세가 더 높아지는 모습.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인도나 베트남이나 그 밖의 신흥국으로 이 세계의 공장이 이동하거나 많은 산업들이 또 인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거나 서비스 산업이 가장 주요한 얘기인데 그런 변화를 같이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선진국들 네. 돈이 있는 부자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 훨씬 낫네요. 2018년, 2019년에 비교해서도. 네. 그 IMF 경제 전망 그 시나리오 중에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뷰가 이건데요. 너무 중요한, 왜냐면 보세요. 이 점선은 코로나19 이전에 IMF가 전망했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우상향할 거야 이렇게 봤는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이번 10월 달에 이 충격을 반영한 새로운 전망치를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선진국은 원래 시나리오 이상으로 상회하죠. 네. 점선 이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22년부터. 근데 개도국은 차이값을 좁혀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나홀로 회복되고 개도국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불균형한 회복세가 진전된다. 이런 것들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ETF 상품도 관심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개도국 ETF냐 선진국 ETF냐 이런 관점 굉장히 중요한 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 됐든 선진국들이 더 경제가 좋아지니 네. 세계의 그 자금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신흥국은 그만큼 더 약한 거잖아요. 이 요즘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서 증시에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유를 이런 데서 찾을 수도 있는 거겠죠.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되니까 이제 이참에 금리를 정상화하자 하면서 선진국 통화, 특히 달러 가치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네. 근데 개도국들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방역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선진국이 자꾸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해 나가니까 개도국이 정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한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까지 제기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하고 경제 회복은 더 미루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외환이 선진국, 미국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머니 무브죠. 그게 있으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통화 집중, 그 자본의 집중. 근데 개도국의 어떤 위기 가능성, troubled 10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한 10에 해당되는 몇몇 국가들이 굉장한, 특히 이제 단기 외채 비중이 높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이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도 생긴다. 22년에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경제가 좋고 하다 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돈이 풀렸으니까 네. 경제 좋은데 뭐 돈까지 풀렸으니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거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허용치를 자꾸 넘어서니까 이제 네. 지금 다들 불안해하는 건데 네네. 이 가장 근본적인 게 이제 국제 유가죠. 네. 유가에 대한 이야기. 이게 과연 선진국들 뭐 중국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안정화될 것이냐, 네. 계속 오를 것이냐 의견이 좀 분분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스포사이클 오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기여도가 높은 영역이 또 국제 유가고, 저도 작년에 또 경제전망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원유에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8.15 머니톡에서도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 원유를 사셨으면 좋겠다. 작년 요맘때죠. 그러니까 원유 선물 ETF에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당연히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유 가격이 제자리로 가는 거고요. 반면에 공급은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우리 공급하지 말자 감사한 합의에 이르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국제유가 전망치를 제시해 드릴 때 미국 에너지정보청이죠. EIA 전망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제 그저께 발표된 겁니다. 매월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보신 것처럼 21년 4분기가 고점이고요. WTI나 브렌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022년부터 가파른 속도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속도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이렇게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또 심지어 OECD 산하죠. IEA 이 국제기구들이 비슷한 컨센서스로 국제유가를 전망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제유가가 고점을 찍으니까 산유국들이 이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제 원유 왜 감산을 계속 유지하냐. 비쌀 때 좀 팔고 싶은, 그래야 자본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산유국들의 욕심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감산합의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수요는 이제 이미 그 이상을 찍긴 어려워요. 21년에 폭발했던 수요 그만큼 올라가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요는 정체됐는데 소위 공급이 또 커지니까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요. 또 한 가지 달러화의 강세가 국제 유가 하향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대체재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국제 유가를 이렇게 전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하는 게 뭐 저거 100달러까지 다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많은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IMF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는군요. 60불 후반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내에 있는 모든 연구기관, 저도 다 많은 연구기관을 거쳤지만 제가 에너지경제연구원도 거쳤고 했지만 이 국제 기구들의 여러 전망치가 있는데 가장 객관적이고 공식력 있는 그 지표를 EIA나 IEA를 삼습니다. 근데 100달러 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그 해당 시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은 뭐 주식 투자 전문가, 펀드 전문가,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그 산업 내에
그 종목을 유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달러 넘는다는 그런 표현은 그 국제 유가와 관련된 투자 상품을 많이 확대한 그런 금융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펙 플러스 회원국 같은 산유국 중심의 펀딩에 기초한 그런 기구들은 당연히 100달러 더 크게 제시를 하죠. 왜냐하면 가격을 높게 제시하면 더 빨리 사거든요. 미리 사놓거든요. 그렇지, 뭐 선물이 됐든. 그렇죠. 그럼 미리 사놓으면 그 가격 상승이 가격 상승을 또 부추겨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조직의 전망치랑 좀 구분해서 보시면 어떨까.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는 우리 일부의 걱정처럼 그렇게 계속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근데 하긴 또 변수가 있긴 하잖아요. 그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셰일 오일을 다시 네. 지금 뭐 40불 뭐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긴 한데 40불 50불 되면은 뭐 네. 채산성이 있다고 하니까 네. 거기서 또 생산하기 시작하면 또 안정화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그러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주요 산유국들과 또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얼만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지금처럼 공급을 최소화하자라고 했던 움직임, 이 정도의 움직임이 더 강해지긴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런 판단이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전망이 아니라 EIA 전망치를 여러분께 그냥 소개해드리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IMF 전망치는 아니군요. IMF 전망치는 아니고요. IMF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추산할 때 이런 값들은 IMF가 직접 전망하기보다는 EIA 전망치를 준용하는 거죠. 저도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 국제 유가 전망치는 EIA 전망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인플레이션의 한 축이 이 원유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인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물류 대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이 공급망에서의 그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병목 현상. 예,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건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몇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앞에 말씀드렸던 세계 경제의 불균형 회복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선진국들이 완제품을 생산할 때 앞부분에 해당하는 원자재나 부품 이런 것들을 신흥국에서 생산해서 조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흥국들의 백신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여전히 확진자가 많아서 셧다운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모 그룹사의 구매 컨퍼런스에서 그런 말씀 강조해서 말씀드렸거든요. 22년에 경영 전략 과제 첫 번째 중에 하나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경영 전략 과제가 수급 안정 찾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수급처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과 비중을 두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우리나라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고조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세계 주요 IMF에서 세계 주요 원자재나 이제 부품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스탁 프라이스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이제 페트롤리움과 같은 국제 유가 그 숫자는 2014년 수준을 밑돌죠. 그리고 식료품 원자재 가격도 상당 부분 치솟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치솟은 건 맞아요. 다만 다 치솟은 게 어디랑 비교하느냐인데 2020년과 비교하면 다 치솟았죠. 철, 비철, 금속, 메탈과 같은 네. 식료품 원자재 그리고 페트롤리움과 같은 원유와 관련된 에너지 원자재 다 치솟은 건 사실인데 20년 2분기랑 비교하면 다 치솟은 거 맞죠. 근데 기준 연도를 언제로 할 거냐 이 지수를 2014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그렇게 고점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메탈인 겁니다. 철, 비철, 금속. 이것들은 워낙에 우리가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저도 이제 경제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쟁점으로서 이거는 단기간 안에 끝날 이슈가 아니다. 정말 5년 이상 장기적으로 갈 그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 전기체 소재. 그렇죠. 전기차 소재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 영역이에요. 그런 영역에 들어가는 메탈에 대한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었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끊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CRB 인덱스로 설명을 드리면 원자재 가격 그 자체 그것을 결정짓는 이 바스켓이 있는데 이런 바스켓 안에 이런 원자재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 페트롤리움인데 이 그래프상에서 그러니까 원유가 차지하는 기여도가 엄청 큰데 국제 유가가 이제 하향 안정화 될 거라 그런다면 메탈 가격이 심지어 22년 계속 상승하더라도 여전히 원자재 가격은 그렇게 슈퍼 사이클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국제 유가의 기여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설사 메탈 가격이 계속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지수 ETF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소위 말 20년, 21처럼 대세 상승장일 때는 금물에 이제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CRB 인덱스에 투자하기보다는 메탈과 관련된 혹은 뭐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원자재 소재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자재 가격, 그 중에서도 이 원유 가격이 하락세로 이제 전환이 되니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우려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오래 가지 않습니다. IMF도 비슷한 판단이고요. 21년보다 22년이 더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한국은행 전망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전망은 2021년은 2%가 넘는데 네. 2022년 한국 물가 상승률은 1.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안정 물가 2%를 밑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고 물론 인플레이션 압력이 종전보다 고조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22년까지 계속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엔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통화 정책이죠. 예,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기준금리 미국도 인상을 22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다 이제 긴축적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통화 정책도 달라지니까. 일단 뭐 한국에서도 1차 금리 인상에 이어서 11월 달에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내보였으니까. 네. 뭐 사실상 긴축이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도 긴축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단 여전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완화적 통화 정책이다라고 하지만 당연히 우리 투자자나 시장에서는 긴축적으로 스탠스가 전환됐구나라고 인식하고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시장 금리가 먼저 움직이듯이. 네. 지금 일단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이들 알고 있지만 네. 뭐 올 11월 네. 저 연준에서도 테이퍼링 할 것이다가 이제 네. 시장의 대부분 컨센서스가 알려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도 있다. 네. 생각보다. 네, 그래서 네. 뭐 내년 중반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이 아까 예상했던 IMF에서 얘기했던 뭐 5%대 경제 성장률 네. 세계 경제 네. 그다음에 뭐 각국의 나라별로 뭐 3%대 4%대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온 수치냐 네. 아니면 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의해서 조금 더 경제가 위축되거나 뭐 네. 해가지고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주요 현안들이 있잖아요. 성장률을 좌지우지하게 만들 그런 여러 주요 변수들을 당연히 고려합니다. 근데 그 여건에 대한 중립적인 가능성을 중립적으로 보고 그 영향 정도를 감안해서 성장률 수치를 반영하는 거고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달인데 22년 1월쯤에 IMF 경제전망 업데이트 버전이 또 발표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요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격화돼요. 그러면 이제 하향 조정이 가능한 거고 생각했던 것보다 벌써 완화돼 공급 대란 문제가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의 스탠스에서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제를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전망치가 다른 거고 마치 내비게이션이 지금은 5시간 걸린다고 하지만 교통이 갑자기 좋아지면 또 4.5시간으로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그때 여건에 맞게 조정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우리 이제까지 나눴던 여러 가지 요소들 원자재 가격의 상승 뭐 이러저러한 것들 테이퍼링 뭐 네. 금리 인상 다 감안했을 때에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네. 한 4.9% 5% 가까이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뭐
저 세계 경제가 피크아웃 혹은 뭐 좀 아주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고 퍼펙트 스톰이다 뭐 이렇게요. 네. 뭐 요즘 퍼펙트 스톰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어두운 경제에 먹구름이 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IMF는 일단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IMF 경제전망 보고서 앞에 제가 표지 보여드렸던 이 보고서가 대략 한 27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경제 성장률을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 부제로 달려있는 이런 변수들, 주요 변수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 오셔서 이 파일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생각해 보시면 단적인 증거로 2020년에는 거대한 불확실성 덩어리가 존재했던 거예요. 코로나19. 다른 그 어떤 이슈를 다 제로로 만들었죠. 미중무역 분쟁마저도. 근데 2021년 이게 완화되는 듯 하다가 불확실성 요소가 완전히 없었는데 21년 하반기 들어서 테이퍼링 이슈, 기준금리 인상 이슈, 또 원자재 가격, 그 밖에 공급망 병목 현상, 중국 부채 이런 자잘한 상대적으로 자잘한 불확실성 요소들이 마구마구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퍼펙트 스톰으로 볼 거냐. 근데 아무리 봐도 20년에 찾아왔던 그 정도의 스톰만큼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결국은 대세 상승 이거를 막을 수는 없다. 경제 그렇죠. 성장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 실장과 2022년 IMF의 세계 전망 그 리포트를 가지고 네.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뭐 IMF에서 긍정적인 뷰를 내주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은 안심하고 네. 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요거를 바탕으로 또 뭔가 그래도 불안한 분은 이게 정말 맞는지 네. 크로스 체크 너무 좋습니다. 하는 네. 작업 하시면 예. 조금 더 투자하는데 혹은 내년도 경제 성장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파일은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블로그 통해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감안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 그게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블랙스완. 그렇죠. 예를 들면 2019년에 10월에도 IMF가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년에는 뚜렷하게 회복될 거라고 전망했거든요. 근데 21년 1월에 이 코로나19가 충격이 작용했잖아요. 그건 누구도 반영하지 않았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하향 조정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그 많은 부정적인 이슈들, 하방 압력들 이게 이미 고려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반영된 전망치라는 것을 감안하고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요인들이 또 등장한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퍼펙트 스톰이라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